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규탄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무기 지원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다음 날 열린 NSC에서 우리 정부는 즉각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일으킨 두 나라가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북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해서는 한러 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라는 압박 카드를 함께 꺼내들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는 거라며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해야 압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에서 추가로 지정해 제재 대상을 1,402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상황은 아니라며 북한이 이번 협정으로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북러 조약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포함한 지난 1961년 조약 수준까지는 아니라며 푸틴 대통령이 동맹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의도와 구체적인 내용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침략받을 경우에만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된 조약을 맺자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 조약이 인도태평양 모든 나라들의 우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러 정상회담 결과와도 배치된 조약이라며 중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agreement also seems to be in direct contrast with the statement that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Xi made in Beijing just a month ago, in which both countries called for a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공조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지만 필요할 경우 이 지역의 방위 태세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 인태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And that work, that effort, we believe, has right now and will continue to put us in the best possible position to be able to thwart any threats and challenges, not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but elsewhere in the region. 국무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이 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So you would welcome that scenario and not view it as destabilizing to the Indo-Pacific? I'm just not going to. It is a decision. We welcome any country that wants to support Ukraine in this fight, but as for the specific decision, that's one for South Korea. 국무부는 푸틴이 국빈 방문한 베트남에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를 급파했습니다. 그동안 대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에 공을 들여온 만큼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손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미국 의회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테러 지원국인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도우면 자동으로 테러 지원국에 포함돼야 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한 지금 우리가 맞서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과 일본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국회 일정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최종 통보한 원구성 협상 시한인 주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갑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가지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입장을 교환합니다. 앞서 추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서 맡자고 중재안을 내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 등 조건을 여당이 수용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원구성 협상 진행 상황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공석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으로 대치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지난 10일부터 항의성 연쇄 의원총회를 열다가 지난 17일 의총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오늘 국회 입법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입법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채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상대로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경로설과 함께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용산 개입설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9개월 만에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지 9달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김 씨 등은 구속심사에서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니었고 대선에 개입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분 소명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 신 전 위원장에게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신 전 위원장이 몸담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사흘 전에 이 대화 녹음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대화가 이뤄진 뒤 김 씨는 신 씨에게 책을 사겠다며 1억 6,500만 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교적 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이유에 대해 김 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구속심사에서 검찰 논리에 힘을 실어준 만큼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북 청주시 석교동에서 23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61살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대전광역시 산성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10명 정도가 대피를 했지만 40대 남성 주민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 요구는 노 관장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조선족 건설사업가로 신분을 위조해 아파트 분양 사기를 벌인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의 1심 선고 결과도 오늘 오전 10시쯤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신천지 연관서를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앞서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거부해 정식 재판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시작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최고 50만 원에 달하는 일명 다이어트 주사라 불리는 지방분해 주사가 명확한 지방 감소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방분해 주사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토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약제 종류나 배합 비율, 부위별 용량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별로 시술법이 다른데 자칫 감염이나 혈종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돼 살 빼는 약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오젬픽의 위조품이 미국 등 3개국에서 확인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가짜 약은 세마글루타이드 계열의 주사제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오젬픽의 위조품입니다. 정부가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고 기온이 지난해보다 2도가량 높아져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도 일주일가량 빠르게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이 있을 경우 말라리아 신속 진단 검사를 받고 실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 정비, 야간 야외 활동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의약외품 마스크 가운데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 50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4개의 분진 포집 효율이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 제품은 고무줄 길이 등 형상도 부적합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이 이번 달 종료됩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공급된 코로나19 백신을 이달까지 무료 접종할 수 있고 새 접종 절기가 시작하는 오는 10월부터는 유료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65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이 유지됩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생존율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반인이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생존율은 14%,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생존율은 8.2%로
1.7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 북반구를 휩쓸고 있는 무더위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섭씨 50도까지 올라간 인도에서는 10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숨졌고 사우디 성지순례 사망자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인도에서는 지난달부터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면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부는 이달 18일까지 110여 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밝혔고 인도 시민단체는 이와는 별개로 뉴델리 내 노숙자 192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새까지 탈수로 죽어나갈 정도입니다. 지난 18일에는 밤 기온이 35.2도까지 올라 5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पिछले 2 दिनों में हमारे पास काफ़ी मरीज़ आए हैं, लगभग 22 मरीज़ आए हैं टोटल, जिसमें 5 मरीज़ों की मौत भी हो गई है सस्पेक्टेड हीट स्ट्रोक की वजह 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진행된 성지순례 사망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AFP 통신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하지 기간에 이집트, 파키스탄 등 10개국에서 온 방문자 중 108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열사병으로 숨졌는데 지금도 환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데다 실종자도 많아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럽도 무더위에 기진맥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와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 유럽 전역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낮에는 공사 같은 작업은 물론 외출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Imamo pacijente koji imaju kolapsna stanja, jeste to je nagli pad krvnog pritiska usred visokih tjelesnih temperatura i gubitak svijesti. Očekujemo kako vrijeme bude odmicalo da će se to i pogoršati naravno. 북반구 대부분이 땡볕 더위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모스크바도 최근까지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급변하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중동 산유국 쿠웨이트도 극심한 여름철 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환 단전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 수전력 재생에너지부는 성명에서 최근 기온이 예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늘어난 전력 수요를 발전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일부 지역에서 최대 2시간 전력 공급이 끊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의 현지 낮 최고 기온은 섭씨 5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폭염에 가장 필요한 가전, 바로 에어컨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많이 쓰는 스탠드형 에어컨을 비교해 봤더니 냉방 속도 등 성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서큘레이터를 함께 쓰면 냉방 효과를 더욱 끌어올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황보혜경 기자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에서 많이 쓰는 에어컨 5개 제품을 비교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출시한 LG전자와 삼성전자, 오텍캐리어의 18평형 스탠드 에어컨입니다. 먼저 LG전자의 고가형 제품이 냉방 속도와 설정 온도 유지 성능이 우수했고 보유 기능이 2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성능별 최강자는 제품마다 달랐습니다. 냉방 속도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고가형과 중저가형 제품이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6분 10초대로 빨랐습니다. 소음은 LG전자 중저가형이 43데시벨로 가장 작았고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의 차이는 오텍캐리어 중저가형이 0.4도로 가장 낮아 가성비 제품으로 꼽혔습니다. 또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도 유해가스 제거 기능은 없어 공기청정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습 기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어컨의 제습 모드는 일반 제습기와 작동 방식이 달라 사계절 제습 및 빨래 건조 용도로는 제습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에어컨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서큘레이터를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출 때
에어컨만 사용했을 때보다 서큘레이터를 동시에 켰을 경우 냉방 속도가 평균 26초 더 빨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에어컨 비교 정보를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하고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성능을 고려해 선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 규제 신청은 3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제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가 고지와 다르다는 내용이 260여 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사기 전 자동차 365와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과연 석유 산유국의 꿈이 이뤄질까요? 오늘도 동해 가스전 산업부 회의가 이어집니다. 특히 재원 마련이 관심인데 해외 투자 유치,와 광구 재설정 문제, 자원개발 제도 정비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3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데 실제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가 고지와 다르다는 내용이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일부 배민 라이더들이 배달의 민족이 책정한 운임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오늘 오후 2시 집회를 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도 방문을 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인데요. 일부 가맹점 점주들도 참여해 라이더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 급등주를 추천해준다 이런 불법 스팸 문자 많이 받아보시죠? 아무리 번호를 차단해도 하루에 10통도 넘게 쌓이는 스팸 문자에 스트레스도 함께 쌓이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스팸 건수가 최근엔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로 온 스팸 문자 건수는 1억 6,800만여 건, 5달 만에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월 평균 스팸 문자 건수도 지난해보다 약 37% 증가했는데요. 연도별로 봐도 2021년과 2022년 스팸 문자는 각각 4천여만여 건, 3천만여 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2억 9,500만여 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지난해 휴대폰 단말기에 스팸 문자 간편 신고 기능이 개선되면서 수치가 크게 늘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스팸 문자 증가 추세는 명확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문자가 많이 왔을까요? 대부분 주식 투자나 도박, 스미싱 문자였고요. 최근엔 대출을 권유하거나 공공기관에 사칭하는 문자도 많아졌습니다. 또 범칙금 미납 안내나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소개 등 내용도 다양해졌는데요.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나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건 아닌지, 유출된 정보가 다른 범죄에 활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문자가 크게 증가한 배경으로 돈을 받고 문자를 대신 보내주는 문자 재판매사가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위탁업체인 문자 재판매사의 해킹 의심 정황이 발견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도 기승을 부리는 스팸 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긴급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악성 스팸 문자를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쏟아지는 문자에 화가 나더라도 절대 전화를 하지 말고 휴대전화와 앱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8이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범위가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문제가 한두 가지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전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 박세리 이사장의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가수 김호중 씨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세계적인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의 내한 소식도 있었죠. 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뉴스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먼저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게 지난해 9월이거든요.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겨졌는데 이 문제가 된 문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에 국제 골프학교를 설립하려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입니다. 예. 박세리 씨 부친이 한 민간업체로부터 골프학교에 관한 제안을 받고 재단의 도장을 도용해서 찍은 건데요. 새만금관광청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 사업계획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용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네, 부녀 간의 소송 문제를 보면서 참 많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는데 이번 사건 박세리 씨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건가요? 네. 그 사문서 위조 문제를 제기한 건 재단 측입니다. 네. 그런데 재단 이사장인 박세리 씨가 그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하는 데 동의한 겁니다. 딸과 아버지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공과사를 구분해서 재단 이사장의 입장에서 고소를 진행했다는 취지인데요. 예. 박세리 씨는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지난 화요일에 가졌는데 회견 내내 부친이 벌인 일은 재단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세리 씨는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아버지의 채무를 수차례 변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 문제들을 더는 책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딸로서 겪은 어려움과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받은 피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네, 저도 이 당시 기자회견을 이제 생중계로 봤었는데 박세리 씨가 결국 눈물을 좀 보이시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또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 심경은 어땠을까요? 네. 박세리 씨는 이번 사건을 안타까워하는 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는데요. 기자회견 다음 날 SNS를 통해서 직접 당시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세리 씨는 20년간 알고 지내온 기자의 질문을 듣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면서 과거부터 현재 상황까지 많은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고 털어놨습니다. 네, 심정이 참 어땠을까 착잡해지더라고요. 기자회견 이후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박세리 씨 부친이 기자회견 전에 한 방송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보도가 됐는데요. 아버지니까 나설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박세리 씨 기자회견 이후에는 추가 의견을 내진 않은 상태입니다. 박세리 씨는 자신의 공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 파리올림픽의 골프 종목 해설위원으로 나서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KBS 해설위원 발대식 행사에서 다시 한번 취재진 앞에 설 예정입니다. 네, 또 관련 소식 저희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고 다음 다뤄볼 내용은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지금 결국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지금 빠졌어요. 이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김호중 씨의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인데요. 경찰이 들여다봤던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김호중 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고 시인은 했지만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당시 김호중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술을 마셨고 시간이 꽤 지난 뒤에야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역추산만으로는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기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여론에서는 또 앞으로 음주운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또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사각지대가 발견됐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가 됐다고요? 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인데요. 현재까지는 음주운전을 하고 난 후에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서 정확한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틈을 악용해서 음주운전 이후에 도주를 하고 2차 음주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법적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호중 씨 사건의 소속사인 이제 생각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고위직 관계자들도 이제 연루가 돼서 이번에 또 논란이 더 커졌는데 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사고 은폐를 시도했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본부장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소속사 매니저 장모 씨도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회사 자체가 사건에 연루되자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폐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사명도 바꾸고 대표이사도 변경하면서 그 폐업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더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명을 변경했다면서 숨겨진 의도나 꼼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 수사 과정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가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어떤 일정 소화했나요? 네, 빌리 아일리시는 지난 18일 극비리에 입국해 1박 2일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빌리 아일리시는 무려 3건의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네. 먼저 입국 당일에는 KBS2 예능 프로그램 지코의 아티스트 사전 녹화에 참여했고요. 다음에는 관객 600명을 초대해 정규 3집 앨범 발매 기념 청음회도 열었습니다. 이 청음회에는 블랙핑크 제니가 MC로 등장해 화제가 됐는데요. 빌리 아일리시가 기존에 친분이 있던 제니에게 진행을 부탁해서 이번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을 촬영을 했고요. 이후에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은 빌리 아일리시 노래를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한 주간의 연예 소식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강원도 인제에서는 캠핑을 주제로 한 축제가 한창인데요. 원래는 빙어 얼음 낚시 축제가 열리던 곳인데 이상기후로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자 새로운 여름 축제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숯불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통닭. 천막 아래 그늘에 앉아 허기부터 달래고 캠핑 즐길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텐트 칠 차례. 뼈대를 완성하고 단단하게 고정하면 끝. 와, 제가 다쳤다. 완성했어요. 지난 14일 개막한 강원도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물놀이장에 뛰어든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고 잔잔한 호수 위는 카약과 수상자전거가 수놓습니다. 드넓은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진 대형 캠핑장. 사실 이곳은 원조 겨울축제 인제 빙어축제가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기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이 얼지 않아 빙어축제는 취소됐습니다. 자치단체가 고심 끝에 내놓은 건 여름축제 캠핑 페스티벌. 얼지 않던 호수는 캠핑과 접목하니 최고의 관광자원이 됐습니다. 바가지 없는 먹거리와 다양한 수상 레포츠까지 준비했더니 전국 캠핑족 발길이 몰립니다. 애기들 데리고 나오면 힘든데 그래도 추억 만들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텐트 안에 있으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애기들도 물놀이장도 있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한낮 더위가 수그러드는 밤이 되면 캠핑 현장은 활기가 더 넘칩니다. 한여름 캠핑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올해는 한반도에 감자가 들어온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감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공핍했던 시절 배고픔을 해결해줬던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우리나라가 감자 원산지에 씨감자를 수출하는 감자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요리 원실이 빼곡한 이곳은 국내 감자 연구 1번지인 고령지 농업연구소입니다. 감자는 영양 번식을 하는 탓에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무병 씨감자 확보가 절대적입니다. 이곳에선 수경 재배 방식으로 마그네슘과 칼슘 등 각종 영양분을 공급해 매년 16만 개의 무병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감자가 전해진 건 200년 전인 1824년 조선 순조 때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궁핍했을 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는 구황작물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1961년 대관령에 감자 특화 연구소가 문을 열면서 국내 감자 연구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장충 박사께서 여기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대관령이 여름에 서늘하기 때문에
그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감자 재배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1990년대 초 세계 최초로 수영 재배 기술을 이용한 무병씨 감자 생산과 증식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연구소가 지금까지 내놓은 품종만 47종에 달합니다. 이제는 감자 원산지 남미를 비롯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적 20개 국가에 무병씨 감자를 수출하는 감자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So we need in our country in general the average is around 400,000 ton. For seed. Now actually in our country we produce around 60 or 65% is locally produced. 유엔 산하 감자 연구소도 우리 시감자 생산 기술 체계를 도입하는 등 한국 배우기에 열심입니다. 농진청은 국내 감자 전래 200주년을 맞아 그동안 연구개발 역사와 국제 협력 성과를 조명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K씨 감자가 식량 자원을 넘어 각종 화장품과 의약품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지만 전기 생산의 대부분 여전히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화석연료가 아닌 버려지는 나뭇가지나 칡덩굴 등 농업 폐기물을 화력발전용 연료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버섯을 키우고 난 뒤 남은 폐배지를 장치에 투입합니다. 15분 정도 증기로 찌고 압력을 떨어뜨려 잘게 부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버려지는 농업 폐기물로 화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고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볏짚인데요. 연구진은 이 같은 비식용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공정은 가열과 건조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증기를 이용한 습식 공정입니다. 반응 온도를 100도 낮춰 공정 과정에서 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원료가 가진 에너지 손실률도 낮췄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 폭세 기반 반탄화 기술은 아무래도 바이오칩 그냥 자연 그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조 과정이 필요 없고 기후변화 위기 속에 다양한 재생에너지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바이오매스로부터 연료를 생산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에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면 지속 가능성은 물론 환경오염 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옥수수 등 식용 바이오매스를 주로 활용해 식량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국내에서 쓰는 바이오매스용 연료인 목질 펠릿은 대부분 동남아에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버려지는 농업 폐기물을 이용하는 데다가 수입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발생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20% 이상 높아지고 그리고 이송할 때 그 부피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송 비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꽤 클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후속 연구를 통해 바이오 항공유나 바이오 의약품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프로야구 NC의 손아섭이 리그 통산 2,505번째 안타를 만들며 KBO 최다 안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전으로 자리 잡은 뒤 14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세 자릿수 안타를 만든 끝에 작성한 값진 기록입니다. 양시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선 두 타석에서 안타 없이 물러난 손아섭은 세 번째 타석에서 마침내 이를 냈습니다. 두산 선발 알칸타라의 6구째 포크볼을 배트 끝으로 가볍게 밀어쳐 유격수와 3루수 사이를 꿰뚫는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교타자의 간결하면서도 기술적인 스윙에 관중들은 큰 함성을 보냈습니다. 무려 2,505번째 안타. 박용택 해설위원이 가진 2,504개의 안타를 넘어 KBO 리그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2007년 데뷔 뒤 18번째 시즌 2,044경기 만에 나온 값진 기록입니다.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14시즌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세 자릿수 안타를 터뜨린 결과입니다. 손아섭은 프로 데뷔 뒤 17시즌 중 4번을 제외한 13시즌 동안 타율 3할 이상을 기록했고
최다 안타 타이틀만 4번 차지했습니다. 위기 뒤에는 또 찬스가 오고 또 좋은 날 뒤에 또 안 좋은 날도 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항상 똑같은 좀 마음가짐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좀 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지 않았나라는. KBO 역사를 새로 쓴 손아섭에 구단은 특별 주문한 트로피와 꽃다발을 전달했고 박용택 위원도 그라운드로 내려와 자신을 뛰어넘은 후배를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손아섭은 이제 아무도 밟지 않은 KBO 첫 3,000안타 고지를 향해 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연세대학교 인문예술진흥사업단이 주최한 제2회 연세 박은관 문학상에 소설 루이 그리고 루이를 집필한 김희정 작가가 수상했습니다. 연세대 100주년 기념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 작가에게 상패와 당선증, 상금 및 창작지원금 1억 원이 전달됐고 작품은 추후 단행본으로 출간됩니다. 연세 박은관 문학상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해 박은관 주 신혼느 회장의 기부금으로 제정됐고 이번 공모전에 총 198편의 작품들이 접수됐습니다. 네, 오늘도 곳곳에서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도에서 시작된 장맛비가 남부지방까지 확대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다고요? 네, 연일 서울은 35도를 웃돌면서 뜨거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경기도에는 올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뜨거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여름철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는 대부분 쉬어갔는데요. 출근길인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 대전은 2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 대전은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더위 속에 강원과 호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시작된 장맛비 일단 지금은 그쳤는데 주말에 다시 내린다고요? 네, 제주도에는 어제 하루 동안에만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겠고요. 이번에는 남부지방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자세한 비 시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 중부지방에도 오전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도에는 2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도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호남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예년 수준만큼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오늘도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